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핵심 의혹 중에 하나는 그중 한 대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있는 서울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내려왔느냐였습니다. 유사시 폭탄까지 장착할 수 있는 무인기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는 지역까지 직접 위협했는데 우리 군이 몰랐거나 알고도 놓쳤다면 수도권 영공 안보는 물론이고 국가원수 경호에까지 중대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언론과 야당 일각에서 용산 침투를 주장하자 국방부와 합참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군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돼서 결과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던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이런 군의 뒤늦은 보고를 받고 대노했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번이 서울 북부로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서울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용산을 지나간 것 같아요. 북쪽에서 용산에서 찍은 용산 사진을 내놓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용산까지는 오지 않았던 것은 저도 확신합니다. 일단 우리 영공이 뚫렸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대통령실 주변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겠죠.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났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군은 무엇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국민 여러분께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먼저 오늘 군이 밝힌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군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요. 지난달 26일 수도권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과 불과 3.7km 떨어진 종로 일대를 비롯해서 동대문, 중랑구 상공까지 저공 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요.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실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합참 관계자는 전비태세 검열실이 시속 100km 이상 고속 비행한 이 북한 무인기의 서울 진입 항적을 초단위로 재분석한 결과 이 서울 비행 금지 구역인 P73 북쪽 끝을 일부 스치듯 지나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반경 3.7km 구역으로요. 이 서울시청이 있는 중구와 정부 서울청사가 있는 종로구, 그리고 서초구와 동작구 일부를 포함하는데요. 이에 대해 또 다른 군 관계자는요.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비행한 것은 아니고 이 용산이나 대통령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용산이 뚫렸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 집무실 안전에도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합참 공보실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적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지났다고 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 무인기가 우리 쪽으로 내려와서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방부 청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이죠. 이른바 이제 P73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P73을 침범한 건 맞지만 깊숙이 들어온 건 아니다. 또 대통령실하고는 다소 거리도 있다. 따라서 언론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용산이 뚫렸다. 이건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하지만 당시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서울 중심부 핵심 지역까지 들어온 셈이고요. 일각에서는 당시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 약 2km 높이에서 비행했다는 점에서 3.7km 떨어진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합참청사 촬영이 가능했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군 관계자는 P73 구역에서의 북한 무인기의 고도는 밝힐 수 없다고 했고요. 대통령실 등의 촬영이 가능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촬영은 촬영자가 직접 조절을 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가능하지 않았을 걸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요, 군이 사태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 용산 근접 침투 가능성을 부정해왔다는 겁니다. 아까 저희 오프닝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심지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확신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는 아무리 그것이 부군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분명히 군의 그 확신한다는 그 입장과는 다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언론과 야당 일부 의원들은 이 사태 초기부터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주변까지 침투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군은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에서만 비행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당시 합참마저도 P-73 진입을 좀 부인하면서 강하게 유감을 표했던 터라 군의 분석과 대처 능력에 대한 비판은 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합참 관계자는 그때는 이 작전 요원들이 확인한 사실에 의거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높아서 답변이 바뀌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어 P-73 구역에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온 것이 탐지된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재원 공개라서 어렵다고 답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야당에서 나온 목소리들도 들어보겠습니다. 무능한 정부가 펼치는 안보 불안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자신들의 작전 실패와 경호 실패를 거짓말로 덮으려고 했던 국방부 장관과 경호처장 등을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비행금지 구역이 뚫혔다는 것은 지상 울타리에서 간첩이 울타리를 넘어서 배회하다 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중 울타리엔 비행금지 구역에 북한 무인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완벽한 경호작전의 실패입니다. 대통령실 졸속 기전이 안보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이제 P-73 구역에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온 것이 탐지된 시간을 물으니까 군 관계자가 재원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아 설명을 드리면요. 그 시간을 밝히는 순간 결국은 그 지역, 그 시간이 지난 그 무인기가 그 시간에 지낸 지역에 우리측이 탐지하는 뭔가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북한한테 노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군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실이 무엇이든 군의 이제 중대한 실책이다. 이 점은 지금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니까요. 야당뿐만이 아니고 여당에서도 군 수뇌부의 문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요. 북한 무인기가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했다는 의혹에 군의 입장이 달라진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는 이 군의 내부 조사와 문책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우리 영공이 뚫렸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군 당국의 대응을 비판했는데요. 두 사람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무인기가 이 서울 북방에 왔느냐, 그다음에 용산 주변에 왔느냐 하는 것 자체는 일단 우리 영공이 뚫렸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이 대통령실 주변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겠죠. 이제 요거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 저는 국방부 군이 은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안 왔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장관이 발표를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래서 정보본부에 좀 문제가 있어요. 정보본부. 정보본부 제가 국방위를 해보면 예, 예. 정보본부에서 그 서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도 예. 정보본부에서 좀 장난친 게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정보본부가 좀 믿을 곳이 못 된다. 내부 조사를 해서 예. 그 당시 그런 단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된 그 문책이 국방부 내에서 좀 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번 확실히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죠. 또다시 영공 침범 사태가 벌어진다면 9.19 군사 남북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의 검토를 지시한 것. 바로 이것도 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 구역 내로 수백 미터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사실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 건 어제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였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이런 사실을 보고했고요. 이후 윤 대통령은 안보실에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또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으로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고도 전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윤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경고성 메시지인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군의 부실 대응을 질타하고 안이한 안보의식을 경계하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 어제 김 수석의 브리핑 내용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무인기 대응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이같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 가운데 한 대가 이제 용산 인근까지 내려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사실 오늘 군 당국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태경 의원의 그 라디오 발언 이제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텐데요. 그중에서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보본부에서 좀 장난친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정보본부가 좀 믿을 곳이 못 된다.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확신한다. 용산까지 들어오지 않았던 걸로 확신한다. 이렇게 단정적인 답변을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내부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문책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번 확실히 좀 손을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눈길을 끄는 발언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하태경 의원이 국방위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방위에서 그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쭉 그 보고를 받고 해가면서 아마 본인이 그 들었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국방부 정보본부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때 무인기 당시에 국방부 발표를 보면 우리가 항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추적했던 게 아니에요. 중간에 놓쳤던 적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놓쳤던 적은 도대체 어디를 거쳐 갔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용산상공에 오지 않았다는 걸 확신을 할 수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그러니까 이 P7 구역을 그 일부 스치듯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 중에 좀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러면 적어도 확신은 못할 텐데 그러면 국방부 장관한테 확신을 심어준 거는 아마도 정보본부일 텐데 그럼 정보본부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단순한 분석의 한계 때문이냐 아니면 뭔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조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에 손 보는 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손을 보든가 아니면 뭐 분석의 한계면 분석 역량을 조금 더 보강을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합참 관계자 얘기가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때라는 건 이제 처음에 사태 초기에 북부 지역만 놓고 지나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를 말하는 거겠죠. 그때는 작전 요원들이 확인한 사실에 의거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은 조사를 하다 보니 가능성이 높아서 답변이 바뀌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해명 어떻게 신뢰가 가십니까? 사실 국민 입장에서 이제 국방부의 입장, 합참의 입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는 오히려 국방부에서 자초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넘어와서 유린한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는 비행금지 구역까지도 침범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방부에서는 또는 합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이나 야당 측 인사에게 뭐 이적행위다 이런 얘기가 나왔 만큼 굉장히 강력하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는 말이 좀 바뀌어서 비행금지 구역을 스치듯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비행금지 구역만을 스치고 지나간 것인지 아니면 우리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상공까지 진짜 왔었던 것인지 아니면 용산상공은 오지 못했더라도 그 근처를 비행하면서 대통령실 인근을 촬영을 해간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남아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되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은 국방부가 그 관련해서 실수를 했든가 아니면 뭔가 고의적으로 은폐할 의도가 있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내부적인
추가적인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내부적인 감찰 결과로 뭔가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외부적으로 감사든 뭐 수사든 조사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어제 저희 뉴스나인 단독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와 똑같은 복제품을 만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다시 무인기 도발을 감행할 경우 평양 상공과 또 핵 미사일 기지에 복제 무인기를 대량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좀 의문이 가실 거예요. 왜 똑같은 걸 만들까 하실 텐데 북한 무인기와 똑같은 복제품을 제작하는 건 해당 무인기가 북한에 포획되더라도 기술 유출과 함께 책임 소재를 따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시간 신호 송출기를 장착하지 않고 북한처럼 GPS 항법 장치에 목적지를 입력해서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북한 지역을 정찰하도록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군 소식통은 외장재와 부품 모두 중국산으로 제작해서 실제 북한 무인기와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군 당국은 공격용 또 정찰용 드론까지 조기 도입할 계획인데 우리 군이 공세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하게 되면 또 방공망이 열악한 북한에 훨씬 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관련해서 지난달 27일 합참이 밝혔던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대응 계획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의 드론 부대를 조기에 창설하여 적의 주요 군사 시설을 감시 정찰하고 물리적, 비물리적 타격 자산, 그리고 스텔스 무인기 등을 확보하여 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찰 등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도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해서 훈련에 나선 상황이죠. 네,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에 두 번째 합동 방공 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훈련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이 강원 북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실사격 훈련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훈련보다는 이제 지역도 넓어졌고, 그러니까 실사격 훈련까지 포함이 됐다는 거네요. 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요, 이 합참 주관으로 진행되는 오늘 훈련은 지난달 실시한 이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 경멸 훈련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요, 양 날개 2m급 이하의 북한 소형 무인기가 동시다발적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영공에 침입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훈련 장소가 늘어난 만큼 참가 전력 규모 역시 앞선 훈련 때보다 클 것이라고 하고요. 이 실사격 훈련은 충남 보령 소재 대천 사격장에서 우리 육군과 공군 전력이 가상의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우리 군 당국은 어제 이런 훈련 계획을 밝히면서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수방사 관계자는 훈련 중 헬기 등 항공기 운항이 예정돼 있어서 서울 시내 일부 지역에서는 항공기 소음 발생에 따른 시민 불편이나 오인 신고 등이 있을 수 있다며 양해를 구했고요. 지상작전사령부 관계자 역시 주민들은 놀라지 마시고 헬기 소음 등에 따른 불편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전광판, 그리고 대북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실 이들 사안은요, 북한 김정은이 가장 민감하게 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파장이 또 만만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요, 오늘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가 되면 우리 군이 접경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건데요. 확성기 사용은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방안이지만 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전광판 게시, 이 전단 살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에 하나 9.19 군사합의 효력이 만약에 정지가 되면 이런 법률상 처벌 조항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무력화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네, 실제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 남북관계발전법상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난 한 통일부 당국자는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 합의서 위반 금지 행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통일부 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이어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거라고 본다면서
문제이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면서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는 통일부가 책임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를 비판한 야당의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시죠. 오히려 북한에게 남한의 적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꼴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에게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명분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고민도 경각심도 없이 안보에 대해 논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나서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합니다.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그러니까 사실상 폐기죠.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하게 된 게 결정적인 계기는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고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전략적, 정치적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어쨌든지 간에 군의 실책이 있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또 야당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까지 지금 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거는 과연 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문책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사실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합참의장도 그렇고 둘 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임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임기를 지금 수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연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떻게 결심할지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지금의 군 수뇌부는요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임명된 지가. 네네. 사실은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됐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뭐 한 6개월 이상 업무 파악 다 되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저는 충분히 문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사실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한미연합사 뭐 있었고 그다음에 일군참모총장도 다 한미연합사 합참 다 근무했던 그렇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의 연속성상에서 본다면 뭐 완전히 새로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됐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시스템이 정착되는 데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자리를 바꾸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도 제가 자꾸 조사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뭔가 어떤 분석 시스템의 한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인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 침투했을 때 우리 무인기도 휴전선 넘어서 북한에 좀 일부 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북한에 아무 반응이 없었잖아요. 북한도 탐지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군 최고 인사가 이제 뭐 교체가 됐다, 전격적으로 뭐 그런 얘기는 그런 있지만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인기가 워낙 2m 이내로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탐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기술적으로도 정말 새떼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거를 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문책하고 이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마련하는 거에 어떤 원칙 같은 거를 이번에 좀 대대적으로 군 수뇌부나 아니면 뭐 정보본부든 어디든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이게 근본적 한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킬러 드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오면 그거를 다른 드론으로 가서 제압할 수 있는 건지 과연 이런 부분도 함께 종합적으로 하는 게 먼저지 지금 여기서 뭐 책임이 있다고 뭐 얘기를 해서 그냥 누구 문책부터 하는 거는 순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야당은 지금 청문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안보와 관련된 사건이고 우리 영공이 뚫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오전에 와서 무인기가 오후 한 5시, 6시까지도 계속해서 우리 서울시 또는 김포 파주 일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국민적으로 받은 충격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의 입장이 바로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청문회라든지 뭐 국정조사까지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윤 대통령께서 지금께서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는 안보에 대한 좀 강력한 기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연일 강한 어조로 비판도 하시고 또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을 매번 말씀하시고 강조하십니다. 특히 9.19 그 군사 합의에 대해서 효력 정지까지도 검토하라고 할 정도로 지금 대북 공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응징을 하시는 중인데 그것도 뒤집어 생각해 보자면 북한에 대해서 그런 비판적이고 뭐 강한 메시지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안보에 공백이 생겼다는 이 비판에 대해서도 좀 겸허히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방부와 합참에 대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좀 사건을 조사하시고 진상 규명을 해서 그거에 따른 뭐 책임질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질이라든지 문책도 있어야 국민으로서는 아, 대통령이 정말 강한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구나라고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연초부터 정보부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국정을 채찍질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해양수산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 사실상 야당과의 또 일점 불사의지를 밝혀서 정적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역점 정책으로 챙기고 있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거부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요. 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에 관계없이 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해서 국회 본회의에 올린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건데요.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생산되는 쌀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그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를 않고 무제한 그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핵심 민생 법안 중에 하나로 주도한 것입니다. 쌀 수요에 대비해서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또는 이제 수확기 쌀값이 전년에 대비해서 5% 이상 떨어질 경우에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그게 바로 골자입니다. 맞습니다. 이 양곡관리법은요,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통과시켜서 법사위에 넘겼는데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이 이걸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다수의 힘으로 법사위를 패싱한 채 본회의로 직접 올린 겁니다. 이 같은 본회의 부의는 국회법상 상임위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한데요. 하지만 현재 농해수위 제적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11명이어서 직회부 의결에 1명이 부족했었는데요. 민주당은 자당 출신으로 현재 무소속 상태인 윤미향 의원의 힘을 보태서 직회부를 결정한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 본회의 처리도 가능한 상황인데 들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사회 각계 신년 행사도 챙기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문화예술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2023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서요. 이 지난 한 해 코로나와 경제 위기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달래준 이 문화예술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신년 인사회에는 이 박정자 배우를 비롯해서 송승환 감독, 또 강수진, 발레리나 등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 약 80명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 부부는 이 녹색 행커치프 등으로 옷차림을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녹색 넥타이,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녹색 원피스에 검정 자켓을 각각 착용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외국에 이런 다자회의에 가보면은 많은 나라 정상들이 하여튼 우리나라하고 뭔가를 좀 도모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 예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국가에서 제대로 많이 도와드리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격을 많이 키워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많은 그 정서와 이런 문화에 이런 깊이를 많이 심어주셔서 정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고 오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요, 외국 다자회의에 가보면 많은 나라 정상들이 우리나라와 뭔가를 도모하고 싶어 한다면서 그 사례로 세계적인 보이그룹 BTS를 꼽기도 했고요. 새해 문화예술위원회도 구성이 되는 만큼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부부는요,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새해 2023 신년음악회를 함께 관람했는데요. 1시간 반가량 진행된 행사에서는 소프라노 조수미, 판소리꾼 배일동, 가수 윤영주 씨를 비롯해서 뮤지컬 배우 김준수 씨 등 다양한 장르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음악회를 관람한 뒤 무대에 올라서 조수미 씨와 악수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도 눈길을 끕니다. 집권 초에는 이제 여러 논란을 의식한 듯 외부 노출을 자제해 왔었죠. 하지만 지난 연말부터 소외계층 중심의 이제 약자 동행 행보를 집중 소화하면서 보폭이 부쩍 넓어졌다, 이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12월에만 모두 18건의 공개 일정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취약계층을 챙기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비정치 영역 행보에 집중을 하긴 했지만 지난 2일 신년 인사회에선 여당 의원들에게 대통령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좀 적극적인 국정 내조에 나선 모습이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윤 대통령도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에 대해 취임해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며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일을 대통령이 다 못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권 안팎에서는 김 여사가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면서 행보를 더 넓혀갈 수도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집권 여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당권 레이스 지금 본격화됐죠. 윤 대통령이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 후보를 대통령 관저로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안철수 의원에게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관저로 초청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직 이 회동 일시는 정하지 않은 채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안 의원이 누구나 알고 있는 여당 당권 주자이기 때문에 이 윤 대통령의 관저 초청은 이른바 윤심의 향배와 관련해 눈길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권 내에서는요, 오히려 윤심을 독점한 후보가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윤심이 뭔지 좀 파악이 된 거죠. 윤심을 독점한 후보가 없다. 그리고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우호적 관계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페어플레이 해라. 대통령 의식하지 말고, 그 메시지를 명확히 던진 거죠. 지금 집권 초기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이 그 부분을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명확히 한 건 참 잘한 거라고 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도 딱 꽂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 부부, 뭐 나경원 의원 다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유력 후보는 아마 다 부를 것 같습니다. 반면 노골적으로 반윤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요, 윤 대통령이 이제까지 보여온 행태나 발언으로 봐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기를 바랄 거라면서 안철수 의원 부부를 부른 건 헷갈리게 만드는 제스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가장 싫어하는 국민의힘 당대표는 바로 나라고 강조해서 혹시 당권 도전 의사를 굳힌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불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돼 왔는데요. 유 전 의원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할애회에서 안철수 의원 만나서 관저로 또 부부 함께 초청을 했다고 해요. 그 윤심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또 약간 좀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도 모를 수가 있어요.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보여온 여러 가지 행태나 발언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원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길 바라겠죠. 그러니까 그 안철수 의원
부부를 뭐 관저에 식사를 하고 이런 거는 뭐라 할까요? 약간의 다른 좀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제스처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당 안팎에서 윤 대통령의 마음이 어느 후보를 향하느냐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서요.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이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해서 주변을 또 놀라게 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권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과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면서 배경을 설명했고요. 그러면서 윤 정부 성공을 위해서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권 의원은 윤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면서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여론과 우려를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절실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일말의 오해도 없어야 하고 당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불출마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 대통령과 논의할 상황이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당내에서는 권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될 경우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지원하는 김기현 의원과 친윤 대표 선수죠.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관련해서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했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목소리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하고 권성동 둘은 윤심을 넣고 한판 홍역 치를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대개 홍역 치를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든 김기현이든 어차피 윤심 먹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철수도 뭐 나도 뭐 친윤이다 하는 거는 그냥 그 립 서비스고 누가 뭐 남미 친윤을 생각해 줘야지. 네, 하지만 이 권 의원이 이 오늘 불출마 이유로 당의 화합과 단결을 언급한 것을 보아서요. 이 같은 해석에 대한 답을 내놓은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여기에 최근 윤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을 2차례나 독대하는 등 사실상 이 윤심이 김기현 의원에게 기운 것 같다 이런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자 이 권 의원이 출마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이 친윤 핵심인 권 의원이 예상보다 빨리 결국 불출마로 퇴장을 하면서 이 당권 레이스의 최대 변수인 친윤계의 표심은 김기현 의원으로 한층 더 쏠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요. 이 권 의원의 이번 불출마가 또 다른 유력 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들으신 대로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 상당히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상당히 빨리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서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과연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가장 유력한 또 주자 중에 한 사람이죠.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왜 그러냐면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 지금 친윤계 내부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나경원 전 의원도 권성동 의원의 불출마를 보면서 뭔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관측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패널들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전망해 주시죠. 나경원 전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당심 100%로 뽑는 전당대회 각종 여론조사에서 늘 그 2위 후보하고 굉장히 큰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나오면 당선된다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그런 나경원 전 의원의 그 출마 욕심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윤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윤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 뭔가 그 메시지를 줘야 되겠죠. 공개적으로 주기는 어려울 것이고 나경원 전 의원이 최근에 그 이제 기자들하고나 또는 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을 만나보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과 뭔가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권성동 전 의원도 최근까지도 본인이 출마 의지를 굉장히 그 왕성하게 불태웠다고 하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곡절이 있었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어떤 형식으로든 메시지가 저는 직간접으로 전달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본인은 오늘 부인했지만 그렇게 된다면 나경원 전 의원도 윤 대통령과 만났을 때 윤 대통령의 의중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확인한 뒤에 본인이 최종적인 결심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까지는 뭐 출마 쪽으로 좀 방향을 잡은 걸로 언론 보도가 다 나오고 있지만 최종적인 거는 아직 결심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윤 대통령과의 만남 그게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자꾸 저렇게 나경원 전 의원이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걸 보면 그냥 최종적으로 나올 거냐 말 거냐 이런 그 얘기를 하게 되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못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 기자도 얘기는 했지만 결국 이제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당내 이제 최대 어떤 뭐 표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친윤계의 결국 표는 결국 김기현 의원으로 쏠릴 것이다, 몰릴 것이다 이런 예상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국민공감이라는 친윤계 모임이 그 12월에 발족을 했잖아요. 이른바 공부 모임이죠. 그렇죠. 공부 모임에 민들레로 처음에 출발하려고 했다가 좌절됐던. 근데 그게 지금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뭐 이렇게 지시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국민 공감이 다 사실상 친윤계 모임들이기 때문에 60명이 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아마 친윤 핵심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 아름아름 그 이른바 윤심이 전파가 될 걸로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사실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좀 빠르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친윤 주자들끼리 사실상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기현 의원은 친윤 주자이기는 하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라든지 그 당 내부에서 입지를 보았을 때는 사실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을 것이냐에 의문을 품게 한 후보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윤의 어떤 세력들한테는 김기현 의원이 후보로 나서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으로 표가 분산되는 것을 사실상 단일화로 차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유력한 주자이긴 한데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표가 다 친윤계 후보인 그 김기현 후보에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의문이긴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원의 표심이 다 친윤계로 쏠린다기 보다는 또 안철수 후보라는 또 강력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요. 친윤 세력이라고 하는 또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셈법상 좀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그래도 일단은 경쟁자 한 분이었던 권성동 의원과의 사실상 단일화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한 뒤에 좀처럼 기자들에게 입을 열지 않던 이재명 대표가 새해 들어서 부쩍 기자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이 쏟아지는 기자들 질문에 이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특히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기자들에게는 입을 닫고 대신 이 지지층이 모인 자리에서는 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어제 오전 당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 몇 개를 소화하고 가겠다면서 먼저 질의응답 자리를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 2일 부산에서 열린 이 현장 최고위에서도요. 이 대표는 취재진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언론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 대표가 발언 기회를 늘리면서 본격적인 공세 모드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이 나오는데요. 또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도 중단을 하고 이 신년 기자회견도 진행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이 소통 행보를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의도로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 이렇게 이제 자리는 마련해서 이른바 이제 장은 벌려놨는데 하지만 막상 사법 리스크를 비롯해서 이제 약간 예민한 그런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다시 되묻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즉답을 피하는 또 그런 모습 여전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요, 한 기자가 민주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 움직임이 이 대표 방탄국회를 위한 거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던지니까 내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는데 무슨 방탄이냐면서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검찰 출석 일정이나 사법 리스크 대응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에 답한 게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신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회의 끝난 다음에 복도에 계속 기다리시다가 뒷걸음질 치면서 카메라로
찍고 질문하는 거 힘드시죠? 질문을 몇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방탄국회 프레임에 갇혀서 그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어떻게 해소하실 방법을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제가 소환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뭘 방탄하죠? 정확히 어느 날에 출석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하고 개인 차원에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하셨고 이미 기존에 답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별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 10일 전후해서 이제 검찰에 나가는 문제를 놓고서 검찰과 조율 중이다 이런 보도가 많았었죠. 그런데 아직도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나 봅니다. 네, 국민일보 보도가 있었는데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이 소환 조사 일정을 놓고 침묵 속에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오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출석해서 조사에 응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일단 어제까지는 이 대표 측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검찰의 제안대로 오는 10일에서 12일 정도 이 대표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설 연휴 전후로 사건 처분이 이뤄질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국장이라고 하면요, 검찰 내에 이제 최고 엘리트들이 맡는 그런 자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인물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고요. 또 그 사람이 이 대표의 출두 시점도 조율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저희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요. 이재명 대표가 이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데 이어서요. 이 검찰 고위직 정관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보강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단에 새롭게 합류한 인물이 이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인데요. 이 박 전 고검장은 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발탁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박 전 고검장은 현재 검찰과 이재명 대표 출두 시점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 소환을 눈앞에 둔 이재명 대표를 놓고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비명계에 이어서 친명계 일각에서까지 당과 이 대표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이 본격적으로 나서는 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역시 YTN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당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문제인 만큼 내가 대응하겠다고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명계에서도요, 당과 이 대표를 분리하면 안 된다, 당이 뭉쳐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서 일각에서는 혹시 이것이 이 친명계 균열 징후인지를 주목하는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관련해 지난달 나온 친명계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와 어제 나온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고 이재명 죽이기다, 정적 죽이기다라고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된다,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그런 사법적 의혹에 대한 수사 문제는 자신이 철저히 개별적으로 대응을 하고 당대표로서는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당원들에 설명하는 것도 저는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은 철저하게 국민의 민생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개별적으로 거기에 집중해서 그 무고함을 밝히는데 지금은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요, 민주당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시도한다고 해도 결국은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1월 9일까지 임시국회에 열어놨는데 지금 또 한 달 더 하겠다. 그거는 삼척동자가 봐도 그렇죠. 이모라는 대표의 그 방탄 역할. 지금 민주당이요, 완전히 그 이재명 사당 내지는
그 방탄 국회용 정당이 돼버려 갖고 그렇죠. 지금 국회에서의 지금 민생의 기능이 끊어졌다 그럴까요? 그렇죠. 평범한 진리지만 네. 민주당에 한번 경고를 하고 싶어요. 네. 평범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방탄을 하더라도 시한폭탄은 때가 되면 터지게 돼 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 또 야권 내부의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또 새로운 의혹들에 대한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이죠. 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지시로 남욱 변호사 등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들이 성남FC에 5억 원을 후원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검찰 조사에서 내놓은 진술인데,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사업자들에게 후원금을 좀 내라고 전달을 했고, 윗선 지시여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같은 과정을 모두 정 전 실장에게 보고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검찰은 이 5억 원이 위례 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성남시에 후원금 압박이 있었다면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관여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부 언론들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이죠. 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공사가 설립되면 민간업자들로부터 돈을 좀 만들어 오라, 이런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 김 전 부원장의 뇌물 혐의 관련 공소장에 해당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받은 금품과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도 계속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김 전 부원장은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그런 사람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참 딱하다면서 이 김 전 부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중에 하나죠. 배우자인 김혜경 씨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또 수사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경찰은 김혜경 씨와 김 씨 측근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전 공무원 배모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방조한 혐의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배 씨와 같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으로 법인카드 비용 정산 처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의 음식값을 치르는 등 유용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 김혜경 씨와 배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송치한 데 이어서 담당 공무원들까지 송치하면서 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걸로 알려졌고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관심은 결국 김혜경 씨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김혜경 씨는 이제 공소장에 이제 배모 씨죠. 배모 씨 공소장에 공범으로 표시만 돼 있고 아직 검찰이나 경찰이 기소를 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경찰은 어쨌든 간에 지금 기소 의견으로 지금 송치를 한 것 같은데 검찰이 그렇다면 김혜경 씨를 과연 기소까지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계속 기소를 하지 않은 채 공범으로 적시가 돼서 이른바 이제 공소시효만 정지시킨 채 사실상 마무리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배모 공무원이 기소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그 식사비를 결제해준 기부행위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것이고, 그 기소가 될 때 김혜경 여사가 공범으로 적시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여사도 앞으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공범으로 공소가 제기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에서 그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그 이제 검찰에 송치했다는 혐의는,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쓴 혐의, 즉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 여러 차례로 다방면으로 수사를 한 후에 그 수사 결과를 이제 전체를 다 검찰에
송치한 거로 그렇게 보면 될 텐데요. 그럼 검찰에서 이제 남은 것은 배모 공무원이 그 버카를 유용했다는 그 혐의, 즉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그 혐의를 과연 김혜경 여사가 알고 있었는지 또는 알고도 방치했거나 뭐 묵인하였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방조범 내지는 공범으로 함께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검찰의 수사력은 과연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고 있는 배모 공무원의 행위를 김혜경 여사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연결고리를 파악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혜경 여사를 기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그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김 씨를 이제 끝내 기소를 하지 못한다면 네. 결국 이제 그 이익은 결국 배임으로 인한 이득은 본 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이제 결국은 그 배임의 이른바 이제 하수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아니면 부하라고 그럴까요? 도구라고 그럴까요? 심부름한 그걸로 쓰인 사람만, 네. 심부름한 사람만 결국 사업 처리가 되는 이런 어떤 법적 모순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그게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꼭 법률적인 의미보다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법인카드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김혜경 여사 집에 뭐 음식도 대주고 뭐 이런 거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보면 김혜경 여사는 자기 하급 공무원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의 5급 공무원이 계속해서 자기네 집에 뭐 고기도 사주고 뭐 무슨 뭐 초밥도 사주고 뭐 이랬는데 그걸 계속 그냥 이게 누구 건지도 모르고 계속 받아서 먹기만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렇게 뭐 그것도 한두 차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매우 더디기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좀 그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인상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는데 이번 이 거의 사실상 마무리했다고 하는 조사 결과도 보면 김혜경 여사 씨와 관련해서 어떠한 그 조사 결과가 있었는지가 지금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럼 김혜경 씨는 빠져나가는 건가? 이런 오해를 받기 십상이게 지금 경찰이 수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간 것 같고 이게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됐으니까 제가 보건대 검찰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거다. 조금 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거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혜경 씨는 그동안 이제 법인카드 이용 사실을 몰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밝혀왔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자신의 돈으로 나중에 갚았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해왔다는 거,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적극 방어에 나선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금 압박 수위를 높이는 그런 강공 모드를 또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개각설에 대해서 사실상 선을 긋고 나서자 곧바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촉구하고 더 나아가서 탄핵 소추안 추진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먼저 이 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은 결자 해지의 자세로 국조기간 연장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청문회와는 별개로 이상민 장관 당장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서 대통령은 즉각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기 바랍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을 주장하는데 탄핵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일축을 하고 나섰습니다. 주 원내대표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야당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요구 오늘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민주당이 늘 뭐 해임 건의 탄핵 늘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탄핵의 사유가 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단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만나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첫 청문회가 열렸죠. 이 자리에서도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책임론을 꺼내들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당시 용산서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맞서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국정조사 다음 수순으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시사한 민주당은요. 어제 열린 첫 청문회에서도 특수본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어제 청문회에는 이상민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내일 2차 청문회에는 이 장관이 출석할 것으로 보여서 민주당의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참사 당시 일선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네, 어제 청문회에서는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김광호 서울청장 사이에서 기동대 지원 요청 여부를 두고 공방도 오갔는데요. 이 전 서장은 기동대를 요청했다. 김 전 청장은 그런 요청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진실 공방을 벌였고요. 이런 가운데 이 전 서장의 부하 직원 역시 기동대 요청을 부인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지원 요청했다는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 기동대 요청 지시를 했던 흔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요청한 적도 없다. 지시받은 적도 없다. 이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진 게 저도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비 기동대 요청이 있었습니까? 용산 경찰서로부터.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서울청에서는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기동대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청하라고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분 중에 누군가 한 분은 증언을 허위로 하고 있거나 또는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이임재 정은? 예. 김광호 정은 맞습니까? 예, 저는 뭐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기동대 파견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경찰 기동대 파견 요청한 적 없습니다. 정현욱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임재 증인이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정현욱 부하 직원하고 이런다는 게 참 좀 죄송스러운데 저는 분명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가장 크게 부각된 문제는요. 윤희근 경찰청장의 참사 당일 음주 사실이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당일 충북 제천시를 방문해서 등산을 한 뒤에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제 청문회에서도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생활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등산을 간 게 주말이었고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윤 청장 입장에서는 이제 사생활은 즐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 그리고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윤 청장은 주말이긴 했지만 헬로윈을 맞아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됐던 상황에서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 고개를 숙이면서도 음주 여부를 추궁하는 민주당의 공세에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청장이 서울을 비우고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거를 비서실이나 상황계통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의원님 지적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다만 당시 제가 주말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이 13만 준 군사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입니다. 네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입니다. 근데 무슨 사생활 운운하세요? 예, 의원님 지적 인정하고요. 제가 이번 사실은 참사를 계기로 제가 주말을 포함해서 제 사생활에 대한 이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뭔 다짐을 하세요? 책임을 지시면 되지. 예. 그날 음주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음주하셨냐고요?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밝혀드려야 되나요?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마지막 선물? 누가 누구에게 준 선물입니까? 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어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죠. 이기영이 그 주인공인데요.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기영은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진실을 얘기하겠다. 내가 경찰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거녀 시신을 묻은 장소를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영은 약도까지 그려주면서 동거녀를 매장한 상세한 지점을 알려줬고요. 수사관들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자 밤에 땅 파느라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이후에도 계속 현장에 찾아와서 보고 시신이 유실돼 범행이 발각되지는 않을지 체크했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일주일간 거짓말을 해서 경찰 수색을 허탕치게 만들어 놓고 정말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이 듭니다. 네, 이기영은 평소에도 이 주변에 거짓으로 과시적인 언사를 해온 정황이 드러난 바 있어서요. 이 체포된 이후에도 상황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 진술을 자주 바꾸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는데요.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는 자신의 행동을 즐기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현재 발생한 그 범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제 진술하는 그런 것에 이제 경찰의 수사가 현재 이제 좌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즐기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사실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건 해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마치 자기가 굉장히 센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사실은 멀리서 한번 한 걸음 뒤에 물러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강도 살인 행위를 저지른 그런 어떤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상당히 뭐 여러 사람을 뭐 죽인 그런 어떤 연쇄 살인범으로서의 그런 어떤 모습 뭐 이런 걸 좀 뭐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중요한 건 시신을 이제 버린 장소, 그거를 다시 말을 했지만 그런데 그 장소에서도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역시 또한 거짓말 아니었느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앞서 경찰이 이기영을 현장으로 데려가서 집중 수색까지 벌였지만 동건여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기영이 또 거짓말로 경찰의 수사를 기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요. 경찰 관계자는 이기영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가용 인력 을 동원해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면서 파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신을 묻었던 당시와 지금의 공릉천 일대 환경이 달라진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런 지적들도 나왔는데요. 이기영이 시신을 묻었다고 지목한 곳은 범행일 이후에 200mm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시신 유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공릉천 일대를 중장비와 수색견을 동원해서 집중 수색에 나선 상황인데 한파로 또 주변이 얼어 있어서 굴삭기로 언 땅을 파헤치고 언강에 보트를 띄우는 등 상당히 좀 어려움 속에서도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기영이 경찰에는 이제 마지막 선물을 준다 이러면서 여유를 부린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막상 이제 포토라인 앞에서는 그런 여유가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이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맨 얼굴이 공개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요. 이기영은 겉옷과 이 마스크로 완전 무장한 채 포토라인 앞에 섰는데요. 그 모습 다시 보고 오시죠. 얼굴 왜 가리셨습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죠. 추가 범행 있습니까? 시신 유기장소 진술은 왜 번복하신 겁니까? 우발적 살인 맞습니까? 계획 범행입니까?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으세요? 금손 노린 거 아니십니까? 피해자의 유족에게 한 말씀만 다시 해주시죠. 유족분들과 피해자분들께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죄송한 겁니까? 제 살해 행각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추가 피해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경찰이 이기영에게도 마스크를 쓰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이기영이 강하게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이기영이 마스크에 모자까지 동원해서 얼굴을 꽁꽁 싸맨 건 이 자신의 얼굴과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아무래도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도망자 검거. 코로나에 확진되고서도 격리를 거부하고서 이제 중국인이 도망을 갔다. 이 얘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조금 전에 잡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도주했던 40대 중국인이 12시 55분쯤에 서울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이 중국인은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이 중국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관 등 모두 42명을 투입해서 추적에 나섰던 만큼 상당히 신속하게 검거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은 검거 직후에 격리 장소로 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국 사람 이제 도망갔을 당시에 CCTV 영상이 또 공개가 됐는데요. 그거 보니까 미리 좀 계획한 것처럼 아주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공개된 CCTV 영상을 보시면요. 중국발 확진자를 격리하는 호텔 주차장으로 확진자들을 태운 이송용 버스가 들어서고 먼저 파란색 방역복을 입은 인솔자들이 내립니다. 그리고는 확진자가 입는 흰색 방역복 차림의 한 사람이 짐을 든 채로 차에서 내리더니 그대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밖으로 달아나 버리는데요. 현장에 질서 유지 요원들도 배치가 돼 있었지만 이 중국인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의 설명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추적하다가 증발을 해버렸어. 사각지대에 이제 택시 정류장에 있는데 택시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래 추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발 입국자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자 327명 가운데 103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로나 양성률이 31.5%로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 3명 중 1명꼴로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는 지난 2일 20%와 3일 26%에 이어 사흘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 해외 유입 확진자 중에서도 중국발 확진자는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줄리엣의 고소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비아 허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1968년에 개봉한 세계적인 명작이죠.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영화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주인공 줄리엣 역을 맡은 올리비아 하세가 이때 스타로 떠오르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주인공인 올리비아 하세와 레너드 위팅이 55년 만에 영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규모는 5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무려 6,400억 원에 이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자체도 그렇지만 저희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이 주연 배우들 일약 스타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올랐었죠. 그런데 55년이 지나서야 이런 거액의 소송전 왜 벌어진 겁니까? 이 두 사람의 주장은요. 10대 청소년 시절에 감독 말에 속아서 나체로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영화 촬영 당시 올리비아 하세의 나이는 15살, 레너드 위팅은 16살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가장 마지막 날 촬영된 배드신에서 속옷을 입고서 찍기로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감독이 자신들을 속이고 신체 일부를 카메라에 그대로 담았고 이런 감독의 성학대로 수십 년간 겪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영화사가 벌어들인 수익을 감안해서 소송 규모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배우의 대리인은 외신과 인터뷰에서 10대인 배우들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었고 당시에는 미투 운동도 없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Oh, Romeo, Romeo. Wherefore art thou Romeo?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제 두 사람이 그 문제의 장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다고는 합니다. 맞습니다. 과거 로미오와 줄리엣 개봉 당시에도 미성년자인 올리비아 하세의 신체 노출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세는 한 인터뷰에서 배드신을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데서 해야 해서 두려웠다고도 말을 했고요. 또 영화 시사에 불참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실제로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